아까 김영익 교수님께서 거시 데이터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미시와 거시가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미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자금 조달 패턴이라든지 또는 회사채 시장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의 앞으로 기업 금융에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역시 그 우리나라 대표 애널리스트인 김영익 교수님께서 시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셨습니다. 저도 한 35분 정도 이렇게 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 상황은 특히 이제 기업 자금 조달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 자체가 일부의 산업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이동이 중지돼 있고 수출입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펙트를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 특성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극화의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기업군, 계열기업군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특성과 그 다음에 중견기업 이하에 있는 기업들 간에는 엄청난 차이들이 존재를 하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지속적인 발전 부분에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될지 하는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의 자금 조달 특성과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시장인 회사채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기업 금융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소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요한 환경 변화들을 들여다보면 가장 지금 커 보이는 부분은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금융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업 활력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데이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대세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의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동일한 효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히 작년 2019 회계연도에 기업의 수익성을 들여다보면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장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이펙트가 터지면 이제 영업이익이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의 주가가 오르는 것들이 저도 좀 의아해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도 전화가 오죠. 가끔 전화 와서 요즘 주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시황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 채권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좀 피해가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 코로나 이펙트는 사실은 과거의 전염병 사례들을 쭉 같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 대부분의 전염병은 V자 반등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때와 차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때와 비교했을 때 가장 유사한 시기로 보는 것들이 신종플루인데 신종플루가 실제로 발생하고 팬데믹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타미플루라는 약이 나와서 이게 이제 소위 잡혔다라고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도 사실은 지속적인 변동성과 이런 요인들이 적어도 1년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치료약과 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브라질은 지속적으로 지금 많은 인원들이 감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에는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있다 하는 것들이 차이일 뿐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 금융을 둘러싼 또 하나의 환경 요인은 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본에 있는 일본은행 애널리스트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물론 구글링해서 번역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게 밑도 끝도 없이 왜 자기네들은 유동화 5% 룰이라는 그래서 자산 유동화를 발행하면 5%를 보유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왜 뒤늦게 한국은 그걸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구한 변명을 하느라고 조금 아침에 그랬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을 둘러싼 규제는 규제 강화 일변도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자기자본 규제부터 시작해서 보험에 대한 규제, 자산운용 규제, 이것 이외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모든 규제들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한국은 라임 사태 등 다양한 소위 투자자 보호의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금소법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또 섀도우 뱅킹을 좀 규제하겠다고 하고 등등의 규제 강화로 나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안 맞았기 때문에 IB를 키우자 등등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들도 같이 취하면서 강원의 양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의 느낌은 이게 특히 이번 정권 들어와서 소비자 보호에 포커싱을 두다 보면 결국은 금융기관들 또는 기업의 자금 조달은 더욱더 옥죄는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또 하나의 큰 이펙트 중에 하나는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사실은 정보기술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산업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도 코로나19 이후에 물론 우리나라처럼 또는 외국처럼 주가가 오르는 리스키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의 금융 투자의 행태는 보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자산들에 대한 경계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궁극적으로 기업금융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저는 외감까지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재무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외감 거는 그렇게 좀 인투이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또 데이터 돌리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쉬었고요. 상장 기업들을 위주로 한 재무 성과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돌려본 것 중에 가장 포커싱을 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기업 성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뺀 것과 더한 것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 시장 평균을 한번 내봤죠. 요게 빨간 색깔로 보이는 게 바로 10대 시가총액 기업을 뺀 부분이고 요 파란 부분이 10대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특히 성장이 급격하게 멈춘 2008년 이후에를 보면 대기업의 편중도가 훨씬 더 높아진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즉 상장 시가총액 10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자산 규모를 늘리는 영향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 근데 시가총액은 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뭐냐면 M&A 등을 통해서 점점 더 기업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는 것들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주요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자산 규모의 시장이라든지 또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행인 부분은 어찌됐든 코스닥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들인데, 사실 코스닥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한 1,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유가 시장, 즉 코스피 시장과 비교해 보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수준들입니다. 결국은 대기업 위주이고 그 대기업의 성장들을 이끄는 것 자체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죠. 요게 이제 시장의 왜곡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죠. 주가는 오르는데 내 돈은 왜 안 오르느냐 하는, 저도 뭐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다 이끄는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액들을 들여다봐도 사실은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13년까지가 매출액 규모가 좀 늘어나고 사이즈도 좀 커지고 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면, 2013년 이후부터는 매출액이 감소 혹은 유지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대기업들의 매출액이 급 줄면서 2019의 개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여기 증가율을 들여다보면 한때 고속 성장을 했던 매출액 규모가 2013년 이후에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욱더 조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익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규모를 들여다보면 그나마 작년까지는 대기업들의 평균 이익이 높아서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만, 작년 2019 회계연도에는 딱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코로나 이펙트가 이미 없어도 미중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코로나 이펙트로 인해서 앞으로는 수익성이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좀 암울한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도 평균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부분들은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현대차 등등의 수익성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대기업의 영향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재작년 다 안 좋았다 하는 부분이고, 이게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둔화이고요. 이거는 수출을 포함해서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앞으로도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포함한 매출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원가율 상승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유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이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환율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사실은 매출이 뭐 크게 성장하지 않고 일부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익도 반토막이 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기업들의 건전성은 어떨까 하는 부분들의 의구심이 들죠. 대규모 부도가 나는 게 아닐까 하는 등등의 의구심이 당연히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그 절대절명이 200%죠, 부채 비율이. 그래서 2014년도 한 그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150% 정도 됐는데, 이게 2019년에는 109.6%로 낮아졌어요. 또 코스닥 기업은 뭐 지금 100%가 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채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즉 부채 시장에서의 조달을 안 하는 겁니다. 은행도 조달도 안 하고 또 회사채 발행도 줄이고 등등의 이슈. 이거는 뭐 아까도 김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안이라든지 또는 성장의 기회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차입을 통한 새로운 신규 투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업들이 부채들이 늘고 있어요. 생존을 위한 부채들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소속식 기업 중에 소위 부채 비율 200% 이상인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역시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이죠. 일부 한계지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늘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서 또 상장 기업들은 그나마 많은 준비를 통해서 지금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쇼크가 오면 과거의 추세를 들여다보면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대개 보면 이런 쇼크가 오고 기업들이 도산이 혹은 뭐 부실화가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들을 들여다보면 1.5년에서 3년 정도까지 경과가 되게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07년 아니 97년 98년도에 위기가 터지고 그 이후에 기업들의 대거 도산 부도 사태가 터진 것들은 한 1, 2년 정도의 경과가 걸렸고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뭐 선박 또는 중공업 등의 영향들을 미친 것들이 대개 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따라서 사실 이번에 쇼크도 뭐 부도율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소위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자 보상 배열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이자 보상 배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커버하는 게 이자 보상 비율이죠. 근데 이자율이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물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의 차별화가 있겠습니다만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율조차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부실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하게 기업들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냐 하는 부분에 좀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보상 배율 1 이하의 기업 비중이 최근 2017년부터 늘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도 사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사실은 봤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마 저희 보고서를 한번 낼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뭐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산업 간의 이런 그 비율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분명히 극명하게 마이크로 데이터로 보면 산업이 구조들이 또는 신용도가 또는 수익성이 변해가는 어떤 트레이트들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속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구조도 일부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의 성장 사이클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행태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기업이 초기에 회임 기업에서 가장 먼저 돈이 나오는 거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활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이후에 기업들은 뭐 상장을 하거나 또는 회사채를 조달하거나 등등에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 구조조정 시장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과연 회사채를 조달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는 유가증권 시장 기업 중에 절반 정도는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율이 점점 추세적으로 줄어들다가 2019 회계년도에는 14.4% 즉
32% 정도. 즉 10개의 기업 중에 한 3개 정도만 회사채를 통해서 조달하고, 이거는 뭐 사모가 됐든 전환사채가 됐든 일반 회사채, 무보증 회사채 다 포함하는 거죠. 재무제표에 사채가 딱 찍혀 있는 기업인 것이죠. 코스닥 시장은 제 생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저는 10%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4.4% 정도 됐어요. 코스닥 기업들이 비중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소위 주식 관련 사채들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환사채, BW 등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성장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 사실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이즈도 크고 기업 규모도 크고 매출액 비중도 높고 업력도 꽤 된 기업들이 결국 한 30% 정도밖에 회사채를 조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이 기본적으로 우량채 위주의 시장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채를 조달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 시장에 태핑조차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부의 리스키 투자자들이 있어서 코스닥 기업 소속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어쨌든 전환사채와 같은 주식 관련 사채들을 좀 받아줬고, 또 그 전에 없었던 사모사채 시장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코스닥의 일부는 회사채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한 14% 정도 됐지만 유가증권 시장의 기업들의 경우는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가 사실은 좀 우리나라의 기업 자금 조달에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 전체, 즉 차입금 중에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소스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저 주식 관련 사채 얘기죠. 근데 이제 주식 관련 사채의 경우는 거꾸로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죠. 아까 제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소위 전환사채 등과 같은 것들을 조달하고 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 차입금 중에 회사채 조달 비중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로 들여다본 현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자체가 장기 안정적인 기업 자금 조달 시장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상장 기업들의 경우는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 시장의 다양한 허들에 막혀서 결국은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유가증권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시중도 낮은 기업들은 아예 회사 시장에 명함조차 못 내미는 요인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요인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뭐냐 하면 기업들의, 특히 유가증권 시장들의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운전 비용 정도만 커버를 하고 새로운 투자안들이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서 대규모의 장기 자금 조달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전반적인 성과는 2013년 이후에 줄어들었고, 대외적인 요건들이 악화됨에 따라서 투자도 줄기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장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용도가 낮은 선수들에 대해서 자금을 회사채를 통해서 조달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의 니즈도 굉장히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줄어서 근근히 지금의 상황들을 현상 유지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본 기업 재무 데이터를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모 무보증회사채가 우량채 위주로 바뀌고 신용도 낮은 채권들을 기업은 채권 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스닥 소속 기업들의 경우는 메자닌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그리고 최근에 라임 사태로 인해서 이제 메자닌 채권 시장 자체도 상당 부분의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더 올해부터 이 메자닌 채권 시장의 규모도 줄고 또 메자닌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는 기업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뭐 암울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다음은 이제 사실 회사채 시장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뭐 회사채 시장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회사채 시장이 발달한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나라 수는 많지만 지역으로 딱 따져보면 딱 세 군데 어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있고요, EU 있고, 그리고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한 3등쯤 되는 것 같아요. 질적이나 GDP 대비 사이즈로 보면. 심지어 이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회사 시장이 저는 더 발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바뀐 주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어떤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느냐 하면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삼성증권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시장의 98%가 보증채였고, 그래서 은행 또는 증권회사들이 보증을 서준 시장으로 시장이 형성되다가 외환위기가 딱 터지고 보증을 선 기관들이 망함에 따라서 시장이 무보증회사채 시장으로 급격하게 변했죠. 요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용평가도 등장하고 뭐 다양한 어떤 회사채 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들이 한 단계 테이크업할 수 있는 그러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회사채를 빈번히 발행한 기업들이 신용사건들이 벌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투자해서 많은 손실을 입은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회사채의 투자 기준들을 높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회사채를 들여다보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누가 물어봅니다. 투자 등급의 신용 최저 등급이 뭡니까? 그럼 이제 글로벌로 보면 뭐 S&P나 무디가 뭐 평가한 회사채의 경우는 트리플 B 마이너스와 더블 B 플러스가 분명하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주된 이유의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부도율에 있어서 현격한 점프가 생긴다는 거죠. 트리플 B 마이너스와 더블 B 플러스 간에는 부도율이 현격한 차이가 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요. 요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한국의 투기 등급과 투자 등급은 뭘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트리플 B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트리플 B 언저리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욕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투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시장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A급과 트리플 B급선의 부도율이 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주는 스프레드로 들여다보면 트리플 B와 A급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자신 있게 시장에다가 제가 A급과 트리플 B급은 다릅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죠. 그분이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우리나라의 회사채 발행은 작년에 엄청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조 가까이 발행을 했죠. 여태까지 요 기준은 뭐냐면 주식 관련 사채, 사모사채를 다 무보증 회사채까지를 포함하고 ABS는 제외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과거 2004년도의 경우 2009년까지 이 시기에는 많이 발행해야 30조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단계 탁 테이크오프를 해서 50대에서 60조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 이후에 2017, 18, 19년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작년에 최대 규모인 99조 정도 발행을 했죠. 이 안에 비중을 들여다보면 또 재밌는 현상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보증 회사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이 안에 주식 관련 사채가 조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사모사채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사모사채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모사채의 주된 투자자들은 누구냐 하면 헤지펀드들, 그 다음에 사모사채 운용 기관들, 그리고 중소형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앞으로 크레딧 이벤트가 벌어지면 뇌관이 어디가 될 것이냐 하면 요 분홍색으로 칠한 사모사채 부분과 주식 관련 사채.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이 파란 색깔의 무보증 회사채의 경우는 사실은 다 A급 이상이고 뭐 한두 개 이벤트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처럼 벌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영향은 뭐 한두 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기업들이 많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사채 시장이 사실은 앞으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약 66조, 즉 아까 얘기한 99조, 100조 중에 한 65% 정도가 무보증 회사채입니다. 그리고 이 무보증 회사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급 이상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뭐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소위 플라이트 퀄리티, 즉 무보증 회사채의 경우는 시용도비 높은 선수들한테만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런 경향들로 인해서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만, 실제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상당 부분이 상장 기업의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형성이 됐고, 특히 작년에 이렇게 늘었던 것들은 자금 가수요 등등과 대기업들의 예비적인 수요를 포함한 자금 조달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그래도 좀 높은 이런 우량한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기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금액 가중 만기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뽑은 건데요. 예전에는 회사채가 딱 하나였습니다. 3년 만기 회사채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특히 트리플 A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채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무보증 회사채의 경우에는 기업의 대규모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의 기능들을 점점 더 강화하는 이런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들이죠. 다만 이런 혜택을 받는 선수들은 극히 신용도가 A급 이상의
숫자로 따지면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의 기업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과연 그러면 회사채 시장이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냐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회사채 발행 규모를 상위 1등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소팅을 하고 20등 안에 드는 기업들의 비중이 전체 무보증 회사채의 몇 프로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참 재밌는 게 40% 이상.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서 특히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상위 20개 기업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대조양 등등의 이런 사건들이 터졌죠. 이때 비중이 한 45.7% 정도 늘어났고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기업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상위 20개 기업이 얼마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놀랍게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크레딧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점점 그들만의 리그로 바뀌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고 이런 특성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뭐냐 하면 바로 투자자들이 플라이트 퀄리티 신용도 높은 놈들만 사주겠다 하는 이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0년도 내외 때는 중소형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을 좀 사줬습니다. 사줬고 그러다가 사실은 대조양 터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건설사들 부도가 발생하고 등등이 터지다 보니까 회사채를 투자하다가 이제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 금융기관들이 딱 회사채 시장에 이제 나 안 해 라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투자 기준 자체를 전부 A급으로 올려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트리플 B급의 투자를 하려면 투자심의위원회를 확대로 열고 이 안에서 개별건의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준들이 다 올라감에 따라서 트리플 B급은 시장에 내놓으면 아예 안 팔리는 상품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20개 기업이 과연 다 안전한 기업일까? 라고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2010년에 20등 안에 든 선수들 중에 STX,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이 들어있고 2012년에 20등 안에 든 기업 중에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있고 등등 마지노라고 와 있는 선수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2014년 다시 들여다보면 문제는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대한항공. 그래서 과연 20등 안에 있는 선수들이 다 안전할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한계이죠. 사실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수도 제한돼 있고 그 안에 집중도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얘들이 한번 삐걱하는 대표적인 삐걱이 그러면 회사채 시장 전반을 마비시키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경색되는 현상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가장 당면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황이고요. 시간이 좀 됐네요. 그래서 5분만 더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금융시장의 이펙트는 몇 가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첫 번째 제가 우려하고 있는 가장 특히 기업 자금 조달과 관련되는 우려는 뭐냐면 금리입니다. 아까 김영익 교수님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수급으로 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준금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스프레드가 붙는 거죠. 스프레드는 이미 올라갔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올라갔고 더 안 줄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는
작년까지 국채가 매년 100조 정도 발행됐어요. 예전에는 한 80조 발행되다가 그게 벼랑간 또 100조대로 올라갔다가 올해 얼마 발행하느냐? 170조대로 발행을 합니다. 상반기에 조금 덜 발행했는데 하반기부터 매달 14조에서 15조 발행이 됩니다. 물론 수요는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사, 연기금융의 수요들은 존재하지만 결국은 또 외국인도 사실 우리나라 국채를 잘 삽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금리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스프레드도 지금 여기처럼 트리플 A는 팬데믹 이후에 올라갔다가 줄어들어서 있지만 더블 A나 싱글 A급은 여전히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자금 조달의 코스트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이에 따라서 사실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장에 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또 뭐 재정을 풀어서 돈을 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회사채 시장이나 기업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는 것들이. 또 하나 이제 각국의 재정 정책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무역을 촉진하고 이런 정책을 취하는 바보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거죠. 다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각국의 재정 정책의 첫 번째인 뭐냐면 바로 실업률을 낮추는 겁니다. 정권에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각국마다 돈을 풀어서라도 실업률은 유지하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은 아직도 계속 풀릴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도 지금 국채 매입에 고민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그래서 뭐 호주나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같은 소위 비기축 통화국들이 소위 비전통적인 방식인 채권의 매입들을 하고 있고 국채 매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엊그제 이제 드디어 회사채 개별 매입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다른 나라 거 사주겠느냐? 절대 안 사줍니다. 지들 것만 사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회사채 저변들을 좀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정책들이 필요하고 어제 나왔죠. 그래서 A급 이하의 채권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돈은 많이 풀려서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을 둘러싼 상황은 좋지가 않고요. 이에 따라서 두 가지 아주 빅샷의 발표가 정부에서 나왔죠. 하나는 금융시장 안정화. 여태까지 사실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했을 때 쓴 모든 툴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제한 펀드가 도입됐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CBO 한다고 했고, 신속인수도 도입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기타 개별 채권 매입도 산업은행을 통해서 해주겠다. 이게 다 써본 거예요. 이제 뭐 금융이나 기재부에 계신 고위 관료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위기를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합적이고 대규모의 정책을 폈고 그다음에 기간산업안정기금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통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 압력 등의 요인들이 좀 있는 산업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대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들은 뭐 나름의 적절하고 유효하며 대규모의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정이 안 된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금 조달을 둘러싼 시장 자체는 사실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그거는 첫 번째
금리 상승이라는 이 코스트와 금리 상승 플러스 스프레드 확대라는 코스트 부분과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우리 김상훈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만 이미 기업의 신용 강등이 시작됐고 또 이게 더 광범위하게 실적이 보면 실적에 따라서 이제 되면 이런 기업 강등에 대비해야 되고 요게 이제 사실은 시장에 쇼크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대규모 강등을 하면 시장에 패닉이 오고 이게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고 또 이렇게 되면 일부 한계 기업들의 부실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매장인 채권 발행 기업과 사모사채 발행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것처럼 A급 이하의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